흔히 사람들은 영화가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성자에게 현실은 그녀가 연기한 그 어떤 비극적인 영화 대본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1972년 1월의 어느 차가운 밤, 화려한 조명이 꺼진 그곳에 남은 것은 영화 소품이 아닌 진짜 권총이었고, 바닥을 적신 것은 가짜 피가 아닌 붉은 선혈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영화 속 영웅이 아니라 그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촉망받던 여배우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배우 방성자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키려 했으나 결국 비극으로 끝나버린 그녀 가장 슬픈 배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의 뿌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시계를 1939년 경상북도 대구로 되돌려야 합니다. 방성자는 전쟁과 혼란의 시기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자라던 시절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사노동이나 생계형 일터로 내몰리던 그 시절, 방성자는 남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대구사범학교, 지금의 대구교육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 사범학교 졸업장은 지성인의 상징이자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스펙 중 하나였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곧바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고 아이들을 바라보던 방성자 선생님.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또렷하고 총명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동료 교사들에게는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흘렀다면 그녀는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존경받는 교육자로 삶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에는 정적인 교실에 가둬두기에는 너무나 뜨거운 열정과 끼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1960년 한국 영화계는 전후의 폐허를 잇고 바야흐로 황금기를 향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신상옥, 유현목, 김기영 같은 거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중들은 고단한 현실을 잊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스크린 속의 배우들은 가난한 대중들에게 꿈과 환상을 판 우상이었습니다. 당시 영화계는 새로운 얼굴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최은희, 조미령 같은 1세대 스타들의 뒤를 이을 신선한 마스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방성자의 영화계 입문은 우연이면서도 필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지적인 분위기는 영화 관계자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명감독이었던 최훈 감독이 그녀를 발탁했을 때 충무로에는 작은 파란이 일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영화 배우가 된다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이라는 성스러운 직업을 버리고 딴따라라고 천시받던 연예계로 들어온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주변의 우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성자는 과감하게 교단을 떠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엄앵란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학사 출신 여배우, 선생님 출신 여배우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지적이고 고상한 아우라를 부여했습니다. 그녀의 데뷔작인 1960년 영화 애수의 젖은 토요일이 개봉했을 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기존의 한국 여배우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166cm의 늘씬한 키는 당시 한국 여성의 평균 신장을 훨씬 웃도는 서구적인 체형이었고, 크고 깊은 눈망울과 오뚝한 코는 흡사 할리우드 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연상시켰습니다. 대중들은 그녀를 한국의 리즈 테일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데뷔작에서 보여준 대학생 역할은
그녀의 실제 지적인 배경과 맞물려 완벽한 시너지를 냈습니다. 어색함 없는 발성, 세련된 매너, 그리고 무엇보다 화면을 장악하는 묘한 관능미가 공존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1960년대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유형의 여주인공 상을 제시했습니다. 그전까지 한국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이 주로 순종적인 며느리, 희생하는 어머니, 혹은 비련의 여주인공에 머물렀다면 방성자가 연기하는 인물들은 조금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만을 위하여, 사랑과 증오의 시대, 최고의 신부와 평범한 총각 등의 작품에 연이어 출연하며 쉴 새 없이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갔습니다. 1년에 10편 가까운 다작을 소화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특히 1963년작 남자를 조종하는 법이나 사장님 딸은 노처녀 같은 영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때로는 남성을 압도하는 현대 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캐릭터는 주로 부유한 가정의 딸, 유학파, 혹은 세련된 양장점의 주인이나 살롱의 마담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팁을 건네는 손길이 자연스러운, 담배 연기를 뿜어도 천박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혹적으로 보이는 그런 여배우였습니다. 대중들은 그녀에게서 자신들이 닿을 수 없는 상류사회의 세련미를 욕망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방성자의 삶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 촬영장은 언제나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고 잡지 화보와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 그녀가 하는 화장법은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충무로라는 정글은 냉혹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김지미, 엄앵란,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윤정희, 문희, 남정임이라는 강력한 트로이카 체제는 방성자의 입지를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스타였지만 최정상의 자리에 홀로 서기에는 경쟁자들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주연보다는 주연을 빛내주는 비중 있는 조연, 혹은 두 번째 여자 주인공으로 밀려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방성자의 내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난 뒤 분장실 거울 앞에 홀로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뛰어든 세계였기에 그녀는 누구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적 능력과 연기력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과 평단은 그녀의 연기력보다는 서구적인 외모와 육체적인 매력에 더 주목했습니다. 육체파 배우, 글래머 스타라는 수식어는 엘리트 출신인 그녀에게 자부심인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을지도 모릅니다. 1960년대가 저물어가던 무렵 방성자는 30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30 넘은 미혼 여성은 노처녀라는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데 왜 아직 시집을 안 갔을까라는 수군거림이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는 수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는 판무파탈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촬영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 톱스타의 자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여자로서 사랑받고 정착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갈망, 이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그녀의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그 텅 빈 마음에 치명적인 독과 같은 사랑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잔인하게도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어두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 남자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만남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고 비극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1960년대의 낭만과 열정이 서서히 저물고 개발 독재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하던 1970년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방성자라는 배우가 쌓아 올린 공든탑이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사랑이 왜 그토록 위험한 것이었는지, 화려한 음악 뒤에 감춰진 은밀하고도 위태로운 동거, 그리고 재벌 2세와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파멸을 향한 질주였습니다. 방성자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낸 것은 1960년대가 저물고 1970년대가 막 시작되던 무렵의 그 치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명동과 무교동 일대는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최고급 살롱과 요정, 그리고 은밀한 사교 클럽들은 당대의 권력자들과 재벌, 그리고 톱스타들이 뒤엉켜 욕망을 거래하는 장소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방성자 역시 그 사교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의 남자, 아니 그녀의 파멸을 예고한 남자 함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함기준, 그는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급성장하던 재벌기업 독립산업 창업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재벌 2세였죠. 훤칠한 키에 세련된 매너,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주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30을 간 넘긴 방성자에게 연하의 재벌 2세가 보내는 구애는 거부하기 힘든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영화계의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지쳐가던 그녀에게 함기준이라는 배경은 든든한 방패막이이자 안식처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습니다. 함기준에게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들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 유학 시절 결혼하여 아내와 2아이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 머물고 있어 한국에서는 자유로운 척 행세할 수 있었지만 엄연히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방성자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때로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덕적인 죄책감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가 곧 이혼할 것이라는, 혹은 자신만이 그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헛된 믿음을 붙잡아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 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상병, 즉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970년대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 중 하나인 병역 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 하의 군사문화는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시되었고 병역 기피는 매국 행위와 다름없이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였습니다. 권력과 재력이 있는 특권층에게 군대는 피할 수 있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함기준의 군 복무 생활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했습니다. 그는 공군에 입대했지만 내무반에서 잠을 자거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상으로만 합참 당번병이라는 보직의 이름 올려놓고 실제로는 부대 밖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막대한 뇌물이 군 간부들에게 건네졌고 그 대가로 그는 투명 인간 병사가 되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에도 야간 경계 근무 시간에도 그는 부대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방성자의 자택에서 그녀와 함께 늦잠을 자고 최고급 요리를 먹으며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황제복무 혹은 출퇴근 군인의 실체였습니다. 방성자의 집은 그에게 은밀한 변경이자 쾌락의 도피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산동 주택의 높은 담장 안에서
세상의 눈을 피해 위험한 동거를 이어갔습니다. 방성자는 자신의 집을 그에게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며 헌신했습니다. 군인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호사스러운 생활, 최고급 양주와 외제 담배, 그리고 미녀 스타와의 동거. 함기준에게 군 복무 기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쾌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방성자의 이웃 주민들은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방성자의 집에는 늘 젊은 남자가 드나들었어요. 머리가 짧은 걸 봐서는 군인 같았는데 항상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거나 방성자와 함께 외출해서 쇼핑을 즐기곤 했죠. 주민들은 그를 방성자의 숨겨진 약혼자쯤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의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제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탈영이나 다름없는 군복무 이탈, 그리고 간통. 이 두 가지 죄목은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얇은 얼음판 위를 걷듯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또 하나의 위험한 물건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45구경 권총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총기 소지가 엄격히 금지된 시대였습니다. 민간인이, 그것도 여배우의 집에 실탄이 장전된 군용 권총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총은 어디서 났을까요?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총은 함기준의 형이 장교로 복무하다 제대할 때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함기준은 형이 가져온 이 위험한 장난감을 호신용이라는 명목으로 혹은 남자로서의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방성자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방성자는 이 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 총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도둑이나 강도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수단이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총구가 향하게 될 대상이 침입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971년 겨울에서 1972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 방성자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함기준과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그럴수록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도 커져갔습니다. 그가 제대하고 나면 혹은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녀는 밤마다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1월 14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재구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방성자와 함기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산동 자택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는 소리 외에는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새벽 2시경 낯선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20대 도둑이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도둑은 거실을 지나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 미세한 소음에 잠귀가 밝았던 함기준이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함기준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둑이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여기 있는 걸 들키면 안 된다 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무단 이탈 중인 중범죄자였습니다. 만약 경찰이 출동하고 자신의 신원이 밝혀진다면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극도의 공포와 방어 기제가 뒤섞인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45구경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향해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탕!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화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총알은 도둑의 복부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도둑이 쓰러졌습니다.
방성자 역시 총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불을 켰을 때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뒹구는 남자, 그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총을 들고 서 있는 연인 함기준.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함기준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며 말했을 것입니다. 성자야, 나 어떡해? 나 군인이야. 사람을 쐈어. 게다가 여기 있는 거 들키면 난 탈영병으로 죽어. 우리 집안도 끝장이야. 그의 절박한 호소, 혹은 비겁한 회피 앞에서 방성자는 인생 일대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올 것이고, 그러면 함기준은 체포된다. 그가 체포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사랑도, 그의 인생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행복했던 꿈도. 그 짧은 순간, 방성자의 내면에서 배우 방성자는 죽고, 사랑의 눈먼 여인 방성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함기준의 손에서 뜨거운 권총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숨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쐈다고 할게. 나는 여자고 유명한 배우니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당신만 무사하면 돼. 그것은 숭고한 희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음이었을까요? 그녀는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함기준을 옷장 속 깊은 곳, 혹은 다락방으로 숨긴 뒤 그녀는 시호흡을 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거는 그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연기를 하듯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도둑이 들었어요. 제가 총을 쐈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하고 형사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방성자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피 흘리는 도둑과 차가운 권총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연습했던 대사를 읊었습니다. 영화 소품으로 가지고 있던 총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진실 앞에서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베테랑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방성자의 손에는 화약 흔적이 거의 묻어있지 않았고 그녀가 설명하는 총격 당시의 자세는 45 구경 권총의 반동을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어설펐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총의 안전장치를 푸는 방법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당기면 되나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간 도둑의 증언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의식을 찾은 도둑은 경찰에게 충격적인 말을 남깁니다. 여자 혼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방 안에서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총을 쏜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수사망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경찰은 방성자의 주변 인물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집에 젊은 남자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 남자 머리가 짧고 군인 같았어요.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성자는 유치장 안에서도 쏟아지는 기자의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혼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자라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명예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하게 여자 등 뒤에 숨어버린 한 남자의 명예였습니다. 그녀는 왜 그토록 그를 보호하려 했을까요? 단순히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약속했을지 모르는 어떤 미래, 그가 가진 배경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사건 발생 3일째, 4일째가 지나가면서 여론은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용감한 여배우라며 호의적이었던 시선들이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투성이의 거짓말쟁이로 바뀌어 갔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방성자 미스터리, 사라진 남자의 정체라는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했습니다. 방성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숨어있는 함기준이 자신을 위해 나서 주기를 바랐을까요? 아니면 그가 무사히 도망쳤기를 기도했을까요? 진실게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은 함기준의 은신처를 파악했고 사건 발생 보름 만에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오는 함기준의 모습이 뉴스에 보도되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범인은 여배우가 아니라 재벌 2세이자 현역 군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불법으로 군 복무를 이탈해 여배우와 동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총기 사건을 넘어 권력형 비리 스캔들로 비화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화살은 함기준과 그의 배후, 그리고 그를 감싸려다 공범이 되어버린 방성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 1970년대의 잔혹한 이중잣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자와 여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법의 무게, 그것은 총알보다 더 아프게 방성자의 심장을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과연 법정은 그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던졌던 방성자에게 함기준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입니다. 특히 그것이 권력과 욕망, 그리고 부패의 고리들을 감추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방성자가 유치장에 갇혀 거짓 자백을 반복하고 있던 그 시간,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거대한 압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배우가 도둑을 쐈다는 가십성 사건으로 마무리하기에는 현장의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수사관들은 방성자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45구경 권총, 즉 콜트 M91은 1kg이 넘는 묵직한 강철 덩어리입니다. 발사 시 손목을 꺾어버릴 듯한 강력한 반동은 훈련받지 않은 성인 남성조차 다루기 힘든 무기입니다. 그런데 가녀린 여배우가, 그것도 한밤중에 침입한 움직이는 표적의 복부를 정확히 명중시켰다. 게다가 그녀의 손가락 마디에는 화약 반응은커녕 무거운 총을 쥔 흔적조차 희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추궁은 날카로웠습니다. 방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총 어디서 났습니까? 장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장치는 어디 달려 있습니까? 방성자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식은땀이 하얗게 분칠한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알리바이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3일 만인 1월 27일, 숨겨져 있던 진실의 문이 강제로 열렸습니다. 경찰은 방성자의 집을 끈질기게 감시하고 주변을 탐문한 끝에 마포구 모처에 은신해 있던 함기준을 체포했습니다. 그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장면이 뉴스 전파를 타자 대한민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재계 순위권에 있던 독림산업의 황태자이자 현역 공군 상병이라는 신분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군인이라며? 그런데 왜 부대에 있지 않고
여배우 집에 숨어 있었지? 이 질문 하나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함기준의 체포는 단순한 진범 검거를 넘어 1970년대 군부 독재 시절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대한 게이트로 비화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그의 군 생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인맥을 이용해 공군 수뇌부를 매수했습니다. 그가 근무해야 할 부대에는 그의 이름만 적힌 빈 관물대가 놓여 있었고, 실제의 그는 방성자의 집에서 최고급 양주를 마시며 황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함기준 병역 비리 사건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뒤를 봐주던 공군 준장 이양명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별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군기강 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최전방에서 고생하는데 재벌 아들은 돈으로 군 생활을 샀다니. 이 거대한 분노의 불길은 가장 약한 고리였던 방성자에게 옮겨붙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나아가 부패한 재벌 2세의 정부로 낙인 찍었습니다.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그가 탈영병이나 다름없는 신분인 줄 알면서도 그를 숨겨주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은 당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다시 선 방성자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여배우의 아우라는 사라지고 사랑에 실패하고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린 한 여인만이 서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새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도 논란이 된 인터뷰로 남았습니다. 기자님들,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주시느냐, 추하게 봐주시느냐는 여러분의 양심에 달렸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했을 뿐입니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수뇌부를 이해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잔인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름답게 봐달라니 제정신인가? 유부남과 놀아나고 총까지 쏜 게 사랑이야. 영희 그만해. 당신은 범죄자야. 그녀의 맹목적 사랑은 대중들에게는 추잡한 불륜이자 파렴치한 범죄 은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의 가치는 현실의 법정과 도덕적 잣대 앞에서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랐겠지만 세상은 그녀를 타락한 아담의 전형으로 소비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1972년 6월 14일 서울 형사지방법원. 방성자와 함기준 두 연인이 피고인석에 나란히 섰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맹세했던 연인이었지만 법정에서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성자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반면 함기준은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방어했습니다. 재벌가의 막강한 재력은 유능한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해 그를 위한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판결. 이 판결의 내용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재판부는 방성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은 범인 도피 및 총포화 양유 단속법 위반. 피고인 방성자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국력을 낭비하게 했다. 그러나 초범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한다. 집행유예. 감옥에는 가지 않게 되었지만 이것은 사실상 그녀의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당시 연예계 관행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배우는 방송국 출연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배역 리스트에서 지워졌고 영화계에서도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33 여배우로서 가장 무르익을 나이에 그녀의 커리어는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총을 쏘고 군무를 이탈했던 주범 함기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라면 그는 실형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사람에게 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고 현역 군인이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심에서 더욱 감형받아 최종적으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단돈 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돈으로 그는 살인 미수와 군무 이탈의 죄를 씻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대중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라는 것을.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법망조차 피해갈 수 있는 강력한 면죄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던 날, 함기준은 기다리고 있던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방성자는 이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스캔들의 잔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법적인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일탈은 없던 일처럼 덮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재벌 두세의 삶으로 안락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반면 덩그러니 남겨진 방성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쏟아지는 것은 카메라 플래시와 대중의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되었고 모아둔 돈은 재판 비용과 합의금으로 거의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지탱해주던 사랑이라는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키려 했으나 그는 벌금 5만 원을 내고 홀로 탈출해버렸다는 사실. 그 배신감은 그녀의 영혼을 조각조각 찢어놓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버렸는데 그 사람은 나를 버렸구나. 1972년의 여름, 방성자는 서울 하늘 아래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동료 배우들도 감독들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를 의리 있는 여자라고 동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리석은 여자, 전과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교사 출신의 지적이고 우아했던 여배우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총을 든 마담이라는 자극적인 가십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알아보는 눈초리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화려했던 성산동 자택을 처분하고 그녀는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가 향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가족들이 있는 대구, 아니면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낯선 도시.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항구의 도시,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곳. 그녀는 그곳에서 익명의 존재로 숨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톱스타였던 그녀의 얼굴을 세상은 쉽게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추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삶의 밑바닥, 그 차갑고 어두운 시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무대 뒤편,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의 10년. 화려한 음악의 스타가 어떻게 술집 마담으로, 그리고 쓸쓸한 고독사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는지, 술과 도박, 그리고 병마와 싸워야 했던 그녀의 잊혀진 시간들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 보려 합니다.
화려했던 젊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난 뒤 남은 것은 오직 재뿐이었습니다. 1972년에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을 때 서울의 화려한 넌사이는 더 이상 방성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서울은 잔인 기억의 도시이자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함기준은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그녀의 이름 뒤에는 전과자라는 붉은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충무로의 그 누구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의 미소를 보기 위해 줄을 섰던 감독들과 제작자들은 이제 그녀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버려졌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도피처는 한반도의 남쪽 끝 부산이었습니다. 왜 하필 부산이었을까요?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먼 곳,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가장 적을 것이라 생각되는 곳, 그리고 바다가 있어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씻어낼 수 있는 곳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짐을 꾸려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보며 그녀는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조용히 살 수만이라도 있을까? 하지만 부산에서의 삶은 그녀의 바람처럼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당장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배우로서 벌어두었던 돈은 재판 비용과 함기준을 위한 합의금, 그리고 생활비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34. 평생을 교편을 잡거나 연기만 했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그 총 쏜 여배우 아니야? 결국 그녀가 흘러들어간 곳은 유흥가였습니다. 살기 위해, 밥을 먹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이름을 팔아야 했습니다. 부산의 한 술집, 그녀는 그곳에 마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적인 교사 출신의 엘리트 배우,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 불리던 고고한 여인이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파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녀 영혼의 파산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술집을 찾던 손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방성자는 늘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동자에 서린 깊은 슬픔과 공허함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은 잔인했습니다. 개 중에는 그녀를 위로한답시고 술잔을 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녀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어이, 박마담, 진짜 총 쏠 줄 알아. 나한테도 한 방 쏴보지 그래. 재벌 두세가 그렇게 좋더나. 결국 여기 와서 이 꼴이네. 비수처럼 꽂히는 말들 앞에서 그녀는 웃어야 했습니다. 웃으면서 술을 따르고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텅 빈 술집 구석에 앉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으로 떠나 잘 살고 있을 함기준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을까요? 그 무렵부터 방성자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마셨던 술이 점차 그녀의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였기에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술을 찾았고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알코올은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를 천천히 죽여가는 독약이었습니다. 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도박에도 손을 댔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돈을 한순간에 마누회하고 싶은 욕망, 혹은 강렬한 자극으로 현실의 고통을 잊고 싶은 충동이 그녀를 도박판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박은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은 돈마저 탕진하고 빚에 쫓기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1970년대 중반, 부산에서의 방성자는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미모는 술과 스트레스로 인해 빛을 잃었습니다. 팽팽했던 피부는 거칠어졌고 늘씬했던 몸매는 병색이 완연하게 야위어 갔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예쁘던 사람이 몰라보게 상해버렸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결정적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병마였습니다. 가난과 영양실조, 그리고 과도한 음주가 부른 재앙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손수건에는 붉은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결핵은 잘 먹고 잘 쉬면 나을 수 있는 병이었지만 관리가 안 되면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게다가 매일 술을 마셔야 하는 그녀에게 요양은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병든 몸을 이끌고 다시 술집으로 나갔습니다. 기침을 참아가며 술을 따라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기침하는 마담을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술집에서도 쫓겨나고 더 싼 술집, 더 험한 곳으로 밀려나야 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 방성자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연락할 가족도 도움을 청할 친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녀가 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집니다. 부산의 바다 너머, 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을 생각했던 것일까요? 함기준은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풍문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가 행복할수록 그녀의 불행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랑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방성자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뒷골목,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좁은 단칸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홀로 병마와 싸우며 생의 마지막 촛불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의 주인공, 모든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배우. 그러나 이제 그녀 곁에 남은 것은 빈 소주병들과 쿨럭거리는 기침소리, 그리고 곰팡이 핀 벽지뿐이었습니다.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촛불을 켜고 살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 촛불 아래서 그녀는 지난날의 영광을 회상했을까요? 칠판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 카메라 앞에서 눈부신 조명을 받던 시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겨 행복을 꿈꾸던 그 짧았던 시절들을 말입니다. 그녀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욕망과 사랑을 쫓았을 때 사회가 얼마나 냉혹하게 그녀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희생자였습니다. 부조리한 시대와 비겁한 연예계,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려진 재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차례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던 죽음,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 세상이 그녀를 어떻게 기억했는지, 혹은 어떻게 잊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죽음은 삶보다 더 쓸쓸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고독사, 오늘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쓸쓸한 죽음을 방성자는 이미 40여 년 전에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1970년대의 끝자락,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성장이 맞물려 돌아가던 그때, 부산의 한 낡은 요양원, 혹은 허름한 쪽방촌의 구석진 방에서는 한 생명이 소리 없이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이 정확히 언제였는지조차 우리는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1979년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1983년이라고 기록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톱스타의 사망 시기조차 불분명하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방성자가 겪어야 했던 철저한 잊혀짐과 고독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은 폐결핵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후진국병이라 불리던 결핵은 가난과 영양실조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던 여배우가 밥을 굶고 난방이 되지 않는 냉방에서 결핵균에 파먹혀 들어갔다는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녀는 밤새 피 섞인 기침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 기침 소리는 얇은 벽을 넘어 이웃들에게 들렸겠지만 누구도 문을 열고 들어와 따뜻한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옆방 여자가 많이 아픈가 보다 하고 지나쳤을 뿐, 그 여자가 10년 전 신문 일면을 장식했던 그 방성자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닮은 미녀가 아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병만은 그녀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갉아먹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성자야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던 그 함기준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사랑을 저주하며 이를 갈았을까요?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는 원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이 지독한 외로움이 멈추기만을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다가 잦아들고 마침내 끊어졌을 때 방 안을 지키던 것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음악의 스타, 수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던 여배우 방성자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마치 촛불이 꺼지듯 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향년 40세 남짓. 인생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녀의 죽음이 발견된 과정입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 직후 세상은 그녀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방에서 나는 악취를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나 이웃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것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린 왕년의 스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고독사라고 부르는 사회적 죽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고독사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 시절에 방성자는 이미 가장 쓸쓸하고 처참한 형태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수습되는 과정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연고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그녀를 알던 영화계 지인들도 그녀의 행방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연고 사망자 혹은 행여병자로 분류되어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례식은 치러졌을까요? 그녀의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라도 놓였을까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그 과정이 너무나 초라하고 조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수백 수천 명의 하객이 몰려와 애도하는 톱스타의 장례식이 아닌 구청 직원 몇 명이 서류를 처리하고 화장터로 향하는 쓸쓸한 마지막 길이었을 것입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뿌려졌을 방성자. 그녀가 사라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옷까지 몇 벌과 낡은 사진첩, 그리고 술병들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유품들조차 쓰레기 더미에 섞여 버려졌을 것입니다. 한 인간의 삶이, 그것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예술가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허무함을 안겨줍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미국에 있던 함기준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방성자가 차가운 방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서 골프를 치거나 사업 파트너들과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방성자의 부고를 들었을까요? 들었다 한들 그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긋지긋한 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우리는 함기준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방성자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자신이 쏘아올린 총알이 한 여인의 심장을 뚫고 그녀의 인생을 관통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그는 외면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는 5만 원의 벌금으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도의적으로는 살인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방성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살해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방성자의 죽음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중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신문은 짤막하게 왕년의 배우 방성자, 부산에서 병사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그렇게 예쁘더니 팔자가 사납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신세 망쳤구만. 동정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스캔들의 여왕으로 기억하며 가십거리로 삼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죽음조차 그녀에게 온전한 명예를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총 쏜 여배우, 비운의 마담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죽음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지나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방성자 사건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범죄자나 타락한 여배우가 아니라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회 시스템의 피해자였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영화계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료가 그토록 비참하게 몰락하고 죽어갈 때 왜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는가? 왜 영화계는 그녀를 그토록 쉽게 매장해버렸는가? 그녀의 재능을 아까워하고 그녀의 희생을 안타까워하는 후배 배우들의 추모가 뒤늦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녀의 억울함은 한줌의 재와 함께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방성자의 삶과 죽음은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누아르 영화와 같습니다.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사랑과 배신이 얽히고 설키며 결국 파멸로 치닫는 스토리. 하지만 이것은 각본이 있는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살이 있는 한 인간이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약자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녀의 무덤계에 서 있는 심정으로 그녀가 떠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 방성자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녀의 비극은 과거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일까요? 맹목적인 사랑의 위험성, 권력의 부패,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이중잣대. 이 모든 주제들이 방성자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진실은 묻힐 수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50년 전의 총성이 아직도 우리의 귓가에 메아리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산의 차가운 단칸방에서 그녀가 홀 숨을 거둔 그 순간 1970년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총성 스캔들도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남긴 묵직한 진실마저 소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의 먼지를 걷어낸 자리에는 더욱 선명하고 아픈 질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왜 다시 굳이 방성자라는 이름을 호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녀의 삶이 단순히 사랑에 눈먼 여배우의 몰락이라는 흥미로운 가십을 넘어 1970년대 한국 사회가 감추고 싶어 했던 부조리와 야만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그 사랑의 실체를 냉정하게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그녀가 눈물로 호소했던 말,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달라던 그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대중들은 그것을 비웃었고 언론은 그녀를 부도덕한 불륜녀로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선으로 다시 본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가스라이팅이자 착취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가의 아들이자 현역 군인인 남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여자의 등 뒤에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반가쇠를 당긴 장본인은 그였음에도 그는 총을 든 여인의 모습을 연출하며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방성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자처했다고는 하나 그 이면에는 권력을 가진 남성이 여성에게 강요했던 무언의 압박과 사랑을 볼모로 한 심리적 지배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연인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맹목적인 믿음은 그녀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1970년대 사법 정의와 사회적 불평등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쏘고 군무를 이탈한 재벌 2세 함기주는 고작 벌금 5만 원으로 자유를 샀습니다. 그 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가로 성공했고 가정을 꾸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그를 감싸려던 여성은 인생 전체를 압수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는 동안 피해자이자 희생양이었던 방성자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고 술집을 전전하다 차가운 쪽방에서 고독사했습니다. 이토록 극명한 대비가 또 있을까요? 가해자는 잊고 잘 사는데 희생양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현실. 이것이야말로 권선징악이 통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잔혹한 단면입니다. 셋째, 방성자 사건은 당시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일종의 체제 스캔들이었습니다. 1972년 사건이 터졌을 때 박정희 정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정권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사회를 군대식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이 재벌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대를 이탈해 여배우와 동거하며 호의호식했다는 사실은 정권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서민의 자식들만 군대 가서 고생한다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후폭풍으로 공군 장성들이 줄줄이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방성자라는 여배우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군 내부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거대한 수술칼이 된 셈입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범죄 은폐 시도가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군대의 병역 비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정의의 고발자로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부패한 권력의 놀이개이자 그 부패를 감추려다 실패한 어리석은 공범으로만 기록되었습니다. 넷째, 당시 언론의 광기와 대중의 시선 또한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입니다. 1970년대 언론은 사건의 본질인 불법 무기 소지나 병역 비리보다는 방성자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을 위시한 주간지들은 방성자의 밤 생활, 침실에서 발견된 것들 같은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며 그녀를 철저히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조롱했습니다. 대중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고 교사까지 했던 지적인 여성이 타락했다는 사실에서 사람들은 묘한 쾌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똑똑한 척하더니 결국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망치네. 이러한 반응의 기저에는 여성이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넘어 욕망을 드러냈을 때 가해지는 가부장적 사회에 응징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성은 그녀를 지켜주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대중의 반감을 사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기이하고 슬픈 것은 그녀의 실제 삶이 자신이 연기했던 배역들을 그대로 닮아갔다는 점입니다. 영화 남자를 조종하는 법, 애수에 젖은 토요일 등에서 그녀는 주로 고독한 마담이나 남성을 파멸로 이끌거나 혹은 남성에게 이용당하는 이미지를 연기했습니다. 화려한 은막의 스타에서 부산 유흥가의 마담으로, 그리고 쓸쓸한 죽음으로 이어진 그녀의 인생 역정은 마치 누군가가 써놓은 잔인한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간 듯합니다. 배우는 배역을 따라간다는 속설이 이토록 잔인하게 맞아떨어진 경우가 또 있을까요? 방성자의 묘소가 어디인지, 그녀의 유골이 어디에 뿌려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비석 하나, 동판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스타치고는 너무나 허무한 완벽한 소멸입니다. 그녀가 전성기 때 벌어들인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줄 사람 하나 없었던 그 쓸쓸한 장례는 성공과 돈만을 줬던 1970년대 개발 독재 시대의 천박한 인간관계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완벽한 소멸이 50년이 지난 오늘 그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만약 방성자가 2020년대를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SNS가 있고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지금이었다면 그녀는 혼자 모든 짐을 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가 쏘았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법적 조력을 받아 정당한 싸움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무책임한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교사 출신의 지적인 여성이 자신의 커리어를 소중히 여기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상상은 현실의 비극과 겹쳐지며 더욱 깊은 탄식을 자아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정말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방성자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어리석은 사랑에 목숨 건 여자, 아니면 남성 중심 사회의 폭력에 희생된 비운의 스타.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분명한 것은 그녀가 너무나 외로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남겨진 뼈아픈 오답 노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자기희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권력과 결탁한 도덕적 해이가
한 인간을 어떻게 짓밟는지, 그리고 대중의 무책임한 호기심과 비난이 한 영혼을 어떻게 고립시키는지 그녀의 일생은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묘비는 없지만 오늘 우리는 기억 속에 그녀를 위한 작은 비석 하나를 세우려 합니다. 그 비석에는 범죄자 방성자가 아닌 사람을 너무나 믿었던, 그래서 부서져버린 인간 방성자라고 새기고 싶습니다. 부산의 어느 이름 모를 언덕, 바람이 부는 곳에 흩어졌을 그녀의 영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방성자님,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당신이 흘렸던 눈물과 당신이 홀로 견뎌야 했던 고통만은 진실이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화려한 조명도, 차가운 감옥도, 잔인한 사람들의 시선도 없는 곳에서 당신이 꿈꾸던 평범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필름 속에 갇혀있던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 밖으로 꺼내며 이 기록이 당신의 상처 입은 영혼에 닿는 늦은 사과이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